안녕하세요. 시스템 동력학 3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시스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계라고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덩어리, 고체, 혹은 유체, 기체 등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고체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계 시스템의 정의는 고체, 유체, 기체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기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고체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를 우리가 기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인 거고요.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근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 시스템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의 요소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관성 요소, 흔히 말하는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프링 요소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은 매스, 강성은 스티프니스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감쇄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감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기계 시스템을 흔히 말해서 MCK 시스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량 감쇄 강성 시스템이다. 혹은 이제 감쇄가 거의 무시될 경우에는 MK 시스템 혹은 질량 강성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체든 유체든 기체든 어떤 기계이든지 전부 다 변이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성을 모델링을 해야 되고, 스프링을 모델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쇄를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다 기계 시스템으로 거의 한 90%, 95% 정도로 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델링하는 해서 나온 그 수학적 모델링이 바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자유물체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물체도로 동력학에서 저희가 다뤘었고요. 그래서 모든 기계 시스템은 질량과 감쇄와 강성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기점으로 우리가 변이 속도, 가속도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변이는 부착되어 있는 감쇄와 혹은 재료적 특성에 의한 감쇄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감쇄와 스프링에 있는 강성 혹은 재료적인 특성에 있는 그 강성에 의해서 움직임이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에 따라서 설계를 K 값을 바꿔주고 C 값을 바꿔주고 M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지 이 움직임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기계 시스템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감쇄와 강성이 어떻게 모델링이 되는지를 배워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성질,
즉 이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 흔히 말해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관성은 요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구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수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받는 사람이 있죠. 흔히 말해서 포수가 있을 때 이 야구공을 멈추기 위해서 포수가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힘을 가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물체를 멈추려고 하는 힘, 그래서 멈추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구공의 무게에 따라서 질량이 커지면은, 똑같은 속도 대비 우리가 질량이 커지면은 관성력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래알을 잡는 거랑 그다음에 쇳덩어리가 날아오는 건 잡는 거랑은 같은 속도였었을 때는 우리가 받는 관성력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주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관성은 수학적으로는 단위 가속도를 유발하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힘이다 라고 해서 가속도분의 힘으로 나타내줍니다. 자,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두 가지의 형태로 움직임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병진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회전운동입니다. 자, 병진운동은 다른 말로 직선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회전운동은 말 그대로 회전운동이고요. 자, 직선운동을 할 때 혹은 병진운동을 할 때 관성요소는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F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속도분의 힘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회전운동에서의 관성요소는 바로 회전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회전관성은 알파분의 T. 그래서 여기서는 T는 토크, 굴림 힘이라고 하죠. 그리고 알파는 우리가 가까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회전관성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스퀘어가 되겠죠. 자, 우리가 병진운동의 질량은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하지만 회전운동에서의 회전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 물리에서 또 물론 조금은 다뤘겠지만은 동력학에서 주로 많이 다뤘죠. 근데 동력학을 거치지 않고 시스템 동력학을 바로 들으시는 학생들은 아마 이 개념이 아마 낯설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회전관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회전 시스템, 회전계에서의 질량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회전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어떤 질량, 질점이 있다라고만 해볼게요. 자,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없는, 부피가 무시되는 덩어리를 우리가 질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무시되지만 질량이 있는, 무게가 있는 거를 우리가 질점이라고 하는데, 이 질점이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R이라는 거리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원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토크라는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자, 토크의 정의는 뭐냐면은 힘 곱하기 수직거리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원운동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거리가 바로 수직거리가 되겠고, 여기에서 가해지는 힘이 바로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FR,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겠고, 자, F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MA가 되겠죠. 그래서 MA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해 주는 값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자,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의 길이가 되겠죠. 자, 호의 길이는 거리 곱하기 각도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호도법이죠. 그래서 호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S는 R의 세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는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수여서 앞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세타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세타를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바로 뭐였냐면은 각도라고 표현도 하고 각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각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게 바로 각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에서의 가속도는 거리 곱하기 각가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토크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MAR이 되겠고, 자, A 대신에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바깥으로 한번 끄집어내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R을 앞에다가 붙여서 MR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MR 스퀘어의 알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전계에서는 변이 자체가 바로 각도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토크도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알파에 대해서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었죠. 그렇죠? F는 MA와 똑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전계의 힘은 우리가 회전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 가속도는 각가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바로 관성에 대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점에서는 우리가 MR의 스퀘어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J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질점의 회전 간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질점의 회전 간성은 질량 곱하기 R의 스퀘어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질점이 아니고 강체를 다뤄야 되는데, 자, 강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있는 고체 덩어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체라고 얘기를 하고, 즉 무슨 뜻이냐면은 무수히 많은 질점으로 이루어진 고체를 우리가 강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질점이 요런 식으로 각각의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질량의 거리, 세 번째 질량의 거리. 그리고 질량은 다 같은 질량을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같은 질량인데, 여기서의 질량은 전체 질량을 M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의 일부의 질량은 델타 M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 M은 미소 질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소 질량. 그래서 미소 질량은 즉 질점의 질량이랑 같게 되겠죠. 그래서 미소 질량에 대해서의 작용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F는 MA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M은 델타 M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점이 개수가 한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개수를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의 미소 질량은 우리가 n번째 질량이라고만 해볼게요. n번째 질량. 그래서 n번째 질량의 작용력은 바로 F는 MA로 표현하고, 자, A라고 하는 것은 거리 Rn, 그러니까 질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각가속도는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따라서든 다 똑같은 각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각가속도는 일정할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n번째의 미소 질량에 대한 어떤 토크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n이라고 하는 것은 rn의 fn이 되겠고요. 자, rn의 스퀘어는 알파의 델타 m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소 질량에 대한 토크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 미소 질량은 모두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n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tn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모두 다 더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tn이라고 하는 것은 rn의 스퀘어의 알파의 델타 m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는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파를 뒤로 빼주고요. 나머지를 괄호로 해서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은, 자, 바로 요게 관성의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J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RN의 스퀘어 델타 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강체의 회전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질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부피가 매우 작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 매우 작게 나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게 나누다 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무수히 많이, 수없이 많은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델타 m은 극한의 개념을 따라가서 dm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j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의 r의 스퀘어의 dm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강체의 회전 관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회전관성의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관성에는 반드시 회전축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우리가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R만큼. 자,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전관성식은 다음의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체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동력학에서 배웠는데, 이 강체에 는 무조건 중심이 존재를 하죠. 무게중심 혹은 질량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중심을 기점으로 이거를 통과하는 어떤 회전축이 존재를 하겠고, 그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회전 관성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J5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 회전축을 R만큼 떨어졌었을 때의 TA에서의 회전 관성은 값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R만큼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동 거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JA 값을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JA 값이라고 하는 것은 J5 플러스 M의 R의 스퀘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만큼 떨어졌을 때의 어떤 회전 관성을 부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도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학적으로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할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욱이 유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에 따라서, 강성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막대축에 대한 것들. 그래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 있는 고체 덩어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심에서 보는 회전 관성과 가장 끝에서 보는 회전 관성의 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보시면은 끝에 잡고 돌리는 것보다 가운데 잡고 돌리는 게 조금 더 가볍겠죠. 공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회전관성의 정의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회전관성의 정의를 인테그랄의 R의 스퀘어의 dm.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J5라고 하는 것은 11분의 1의 M의 L의 스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의 점에서는 3분의 1의 M의 L의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잡고 돌리는
그런 케이스는 4배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관성 요소가 4배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원판 같은 경우에도 자, X축으로 꽂는 그런 방향과 그 다음에 동전을 돌리듯이 마치 Y 방향으로 돌려주는 그 값이 회전 관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X 방향으로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인 경우에는 j5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의 m의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유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회전 관성의 예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통의 회전 관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L이고요. 반지름이 R인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다음 밀도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회전 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미소 질량을 우리가 이렇게 링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 정면에서 보면 링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관이 되겠죠. 그래서 관의 미소 질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dm이 되겠고요. 자, 질량은 부피랑 밀도를 곱해준 값이죠. 근데 밀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로우가 되겠고요. 자, 부피는 dv가 되겠습니다. 자, dv라고 하는 것은,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자,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높이는 L이 되겠고요. 자, 단면적은 여기서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요 초록색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는 DR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호의 길이가 너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파이r로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v라고 하는 것은 2파이r에 dr에다가 l 이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회전관성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은 2분의 1의 라지 m의 라지 r의 스퀘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의 파이의 r 스퀘어 l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냥 원통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원통의 회전 관성을 구해봤고요. 자, 다음은 스프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요소는 흔히 말해서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력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변형하는 요소를 우리가 스프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갖냐면은, 자, 변진 운동에서의 스프링이 있고요. 회전 운동에서의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진 운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프링 모양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압축하거나 혹은 인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잡게 되면은, 자, F라고 하는 것은 K의 x1-x2. 자, x1은 처음 지점에서의 변이, x2는 나중에서의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과 x, 양끝 단에서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압축하게 되면은 x1은 플러스, x2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변형량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압축하는 방향을 우리가 힘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은 힘의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회전 운동은 힘은 우리가 토크로 얘기를 하고, 변이는 각변이입니다. 각각 끝단에 각변이가 존재를 하고요. 토크 값이 양쪽으로 이렇게 비틀려서 작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요 K라고 하는, 요거는 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카파는 이곳에 있는 그 축의 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은 스프링의 강성. 그래서 딱딱함을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스프링 상수를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 흔히 재료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선형 스프링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진 운동은 스프링의 위치 변화량분의 힘, 회전 운동은 아까처럼 각도분의 토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론적으로는 스프링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료학에서 여러분들 배웠었던 것처럼 처음에 변형량이 작았을 때는 우리가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거와 같은 논리로 스프링의 변형량이 굉장히 작으면은 선형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쇄는 외력에 대해서 속도와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스프링처럼 압축을 해주는 방향으로 플러스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F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K의 X1-X2였는데 지금은 C의 X1'-C2의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쇄 요소의 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유체가 차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회전 운동도 어떤 토크 값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비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C 값은 감쇄 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감쇄 계수는 이 안에 있는 유압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어떤 형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었던 관성 요소 혹은 감쇄 요소 혹은 강성 요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모델링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방법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때 흔히들 F는 ma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외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F라고 하는 힘. 그 F는 그냥 F가 아니고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든 힘을 다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뉘어지는데 병진운동에서는 이제 힘이 다 직선에 대한 힘이겠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더해줬을 때 이 직선에 대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나고요. 자, 똑같은 의미로 자, 회전운동은 모든 토크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토크를 더해줬을 때 회전 관성과 각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모든 토크의 합은 회전 관성 곱하기 각가속도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하고 그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은 우리가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나누는 어떤 기준,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를 얘기를 합니다. 기계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전기전자 시스템에서는 전하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유응답입니다. 자, 자유응답은 초기 상태에 의해서 나타내는 응답을 우리가 내추럴 프리퀀시, 그 자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강제응답을 forc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했죠. 내추럴 프리퀀시가 아니고 내추럴 리스폰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강제응답을 forced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나타내는 응답.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거는 계속 남아있고 이런 응답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정상상태. 자, 정상상태 응답이 나타내지게 되는데, 자, 정상상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과하여 자유응답의 영향이 거의 소멸된 상태. 그래서 이 장에서 보는 우리가 FVT를 이용해서 나타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초기값이었죠. 여기 바로 최종값 정리였죠. 그래서 그 최종값을 우리가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MCK 시스템이 기계 시스템이 있을 때, 자, 초기에 어떤 변이와 초기의 속도가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응답이 나타나는 값. 그래서 이 초기 상태, 초기 변이와 속도 상태로만 나타내는 응답을 우리가 자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에 대해서 나타나는 응답을 우리가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H가 이제 자유응답이고, 강제응답은 XP가 아니고요. 모두 다 강제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응답 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응답이 바로 자유응답이 되겠는데, 그 자유응답이 사라진 그 응답도 역시 강제응답이지만은 그때의 강제응답을 우리가 정상상태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기계 시스템을 한번 다 배워봤는데, 이 기계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운동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량체가 존재를 하고요. 질량체가 가까속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축에 대해서 어떤 유압이 존재를 하겠죠. 윤활유. 그래서 베어링에 있는 어떤 B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은 감쇄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속도 응답을 한번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보면은, 자, 외부 토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 응답에 대해서만 하고 초기 조건만 존재를 한다. 자, 그럼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한번 나타내보면은, 자, 질량체가 있다. 자, 모든 외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외력은 감쇄밖에 없죠. 그렇죠? 자유응답은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쇄에 대해서 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B의 오메가로 존재를 하겠죠. 자, 모든 힘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외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력 하나에 대한 힘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회전간성 곱하기 가까속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은 회전간성 곱하기 가까속도로 나타나고, 그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B 오메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우리가 나타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오메가에 대한 1차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배 방정식으로 정의를 하죠. 혹은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하면은, 자, 오메가에 대한 라플라스는 이제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의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오메S가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미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라지 오메가 s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 오브 s 플러스 b 오브 j로 나타냅니다. 자,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역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역변환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면은, 자,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b 오브 j의 t가 된다. 그래서 서서히 감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b 오브 j를 우리가 t라고 하고 타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는 우리가 시정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프링 질량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스프링, 질량 강성 시스템. 자, 우리가 중력을 고려해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힘입니다. 정적인 힘. 그래서 정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mg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적으로 처지는 그런 변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x라고 변이를 할 거고요. 자, y라고 하는 것은 변형 전의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전의 좌표는 y, 변형 후의 좌표를 x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 사이가 바로 중력에 의한 처짐량이 되겠죠. 그러면 중력에 의한 처짐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y-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우리가 나타내면은, 자,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자, ky, 반대로 힘을 작용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난다. 이 값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또 외력이 있는데, 그 외력이 뭐냐면은 mg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힘이 존재를 하죠. ky와 mg, 그리고 m의 y의 더블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my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ky 플러스 mg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대신에 우리가 값을 대입해주면은, 자, y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x 플러스 처짐량을 더해준 값이겠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주면은 요런 값이 나오겠고요. 자, 처짐량이라고 하는 것은 mg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k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흔히 전개를 해줘서 분해를 해주면은 k 델타와 mg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x를 다시 넘겨주면은 mk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력을 고려해도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프링 질량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에 의한 변이 응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은 x0고 그 다음에 x'0가 되겠죠. 자,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앞서 구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은, 자, m의 x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kx는 이꼴 0이다. 자, 초기 조건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외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기 조건에 의한 변이 응답을 하기 위해서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x 더블 프라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미분 법칙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kx의 x는 라지 x, s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전개를 해서 라지 x, s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개수를 뽑아주고요. 변환하기 쉽도록 값을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XS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수행하게 되면은, 자, 코사인과 사인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MK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 x0가 x0, 그리고 x'0가 0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값을 대입해주면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변이만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코사인에 대한 함수로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주파수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고유진동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자, 고유진동수는 오메가 n이 되겠고, 루트 k 오브 m.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력이 없고 감쇄가 없는 경우에 진동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F인 거고요. 그래서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즉, 고유진동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고유진동수와의 관계는, 자, 오메가 n은 2파이 fn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운동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fn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n 오브 2파이가 돼서 이 값을 대입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F분의 1이 되겠고, 다음같이 역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주기는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파수는 1/세크인데 그것을 우리가 헤르츠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고유진동수는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합니다. 헤르츠는 세크분의 1이 되겠죠. 초분의 1입니다. 자, 스프링 감쇄 질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식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유물체를 끄집어내서 계산하면은, 자,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쇄와 강성에 의한 힘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힘이라는 것은 이제 cx 프라임 kx, 그래서 방향이 x랑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x의 더블 프라임이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함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데, 그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cx 프라임 마이너스 kx다. 그래서 이걸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변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스의 변환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기 조건을 지정해주고 물성치를 지정해주면은 해당되는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라지 x의 s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우리가 라플라스 연습했던 대로 코사인과 사인으로 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수행하게 되면은 x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 에너지와 일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이동 변이의 내적이라고 배웠었죠, 동력학에서. 그래서 일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배웠습니다. 줄.
그래서 영국계와 그 다음에 CGS 절대 미터 단위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1과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역시 1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의 단위도 역시 줄이라고 씁니다. 줄. 그래서 에너지는 시스템이 외부에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치,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도 하고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예를 우리가 얘기를 살펴보면은, 자,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동력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체가 공간상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얻는 에너지다. 자, 자세한 내용은 동력학에서 우리가 다뤘었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속도를 갖고 운동함으로써 얻는 에너지.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위치는 우리가 힘을 딱 놨었을 때는 땅으로 떨어지는 면서 속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로 흔히 나타내주고 운동 에너지는 속도로 나타내준다는 걸 우리가 동력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존재하지만은 스프링에 대한 위치 에너지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스프링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값이었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병진 스프링에 대한 에너지는 2분의 1 kx 스퀘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양쪽의 변이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죠. x1과 x2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x1과 x2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살펴보자면은 x1에서 x2로 적분을 해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로 적분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값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2분의 1의 k의 x 스퀘어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x1 스퀘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 m인 물체의 속도 변화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그마 t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가 아니죠. 델타 t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는 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학적 조건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의 m의 v2의 스퀘어 마이너스 2분의 1의 m의 v1의 스퀘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제가 잘못 표현한 게 있는데 자,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2를 우리가 나중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 상태를 처음 상태에서 빼주는 그런 값을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마찬가지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산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산 에너지는 감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쇄는 이 댐퍼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감쇄라고 얘기를 하죠. 감쇄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x2와 x1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쇄 요소에 의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F는 dx고 x1분의 x2고 우리가 감쇄에 대한 힘은 C의 x의 프라임으로 나타냈죠. 그리고 운동학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dx다라고 하는 것은 dx dt와 d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d를 바꿔주게 되면은 dx와 dt는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 제곱이라는 의미는 방향과 상관없이 양수라는 뜻인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에너지 손실은 존재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 적분 형태는 이 x'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하는 일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라고 정의를 하고, 자, 파워는 dw, dt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는 일을 시간으로 미분한 값이 되겠고요.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W, 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은 약어로 이제 워크이기 때문에 W라는 변수를 쓰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그리고 일률은 파워이기 때문에 단위를 와트라고 하고, 약어를 변수를 P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일률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자, 첫 번째 시간에서 나중 시간까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T2-T1이 되겠고, 그동안에 한 일을 쭉 적분을 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와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 퍼 세크라고 표현도 합니다. 자, 일률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일률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P라고 하는 것은 dw, dt가 되는데, 자, W라고 하는 것은 fx였죠. 근데 F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자, dx, dt로 해주면은 이건 결국에는 속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자, F는 스프링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KX가 되겠고요. dx, dt는 X'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U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2분의 1 KX의 프라임이 스퀘어가 되는데, 자, 이것을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결과적으로 P와 U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률과 에너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일률과 에너지의 관계는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바로 일률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도 dw, dt가 되겠고, 자, w는 f의 dx, dt가 돼서 f는 x'이 되겠죠. 근데 f는 여기서는 m의 x의 더블 프라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시간으로 미분해주면은 m의 x의 더블 프라임의 x의 프라임이 되겠고,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p의 값과 같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시간으로 미분해주면은 바로 일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쇄 요소도 마찬가지로 소산되는 일률을 쓸 수가 있는데, 자, f의 dx, dt가 되겠고요. 자, f라고 하는 것은 b의 x의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x의 더블 프라임이 된다. 프라임의 스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률이 항상 음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률도 항상 음수이기 때문에
감쇄에 대한 움직임은 전부 다 솟아난 에너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동 요소와 능동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 요소는 패시브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스프링, 질량 감쇄, 그래서 MCK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외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수동 요소를 다 배웠었고요. 자, 능동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엘리먼트라고 해서 힘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아까 F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토크. 그래서 이 능동 요소가 존재를 하면은 반드시 결과는 이제 변이 혹은 힘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 요소는 인풋과 아웃풋을 얘기를 하고요. 수동 요소는 특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특성은 아까처럼 기계적인 특성인 MCK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동 요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